자, 이제 CAU SABS 인터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용미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지금부터 인터뷰를 할게요. 제가 김용미 대표님 인트로로 잠깐 소개드리면 그런 얘기 솔직히 많이 들으셨죠. 건축 명가, 건축 가문. 아마 우리 학생들은 전혀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새로 조사를 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연산군 무오사업까지 올라가는 그래야 제주 총괄건축가도 설명이 되고 옛날에 그런 조선시대 16대조에 이렇게 정변도 있고 해서 제주도에 또 맞아요. 하시고 그죠? 연산군 때 제주도에 귀향을 갔다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뿌리 내리치니까 저기 제주도의 건축가분들 좀 또 그 친인척분도 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록만 보면 정조부 조부님도 다 우리나라 한옥의 대 목수 큰 목수님들이셨고, 또 우리 인연이 중대하고 깊은 게 김한석 교수님이 아친부님이신데 저기 흉상도 있지만 저기 우리 중앙대 건축미술과 재직도 하셔서 템도 우리 중앙대에서 하셨잖아요. 명예 교수님으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진짜 감동 깊게 읽었던 그 민족 건축론의 저자 김홍식 명지대 우리 한국건축사 전공하시는 분이 친오빠 하시는 되시죠. 근데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해야 되나? 아니요, 저만 쓸게요. 이 백신을 맞았으니까. 나중에 또 누가 트집 잡을까봐. 그리고 또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지금 김상식 그 대표님이 같이 대표 등록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나요? 그러셨구나.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네. 그 우리 김한석 교수님이 그 생질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죠? 네, 조카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김호민, 우리 김홍식 교수님 자제인 김호민 또 건축가가 3대째 벌써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 가문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자, 그래서 이제 김호민 우리 건축가도 그 김홍식 교수님의 자제분이시고, 또 사실은 부군도 지금 사실 우리 워낙 유명하신 우리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자격 보니까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의 건축사를 다 오르는 집안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전통적으로 에어로 샤린넨, 에어 샤린넨, 그 다음에 또 미스반드로의 그 다음에 조카 등로한 뭐 이렇게 몇 대 있어도 이렇게 거의 5대 저기 정조부 때부터 보면 건축 분야에 이렇게 다 종사한 분이 참 진짜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가장 긴 지금 제가 인트로를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 시절 건축가 진행할 때도 그 영향이 있었던가요? 어떻게 건축가로 가게 되셨는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죠.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때는 뭐 딸이니까 편하게 살지 그랬죠. 그런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때 다니셨던 분 중에 지금 굉장히 우리 쟁쟁하신 하민선 선생님, 금문수 선생님, 뭐 박인석 지금 연령도 있고 뭐 워낙 걸출한 분들이 그때 많으셨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졸업 후에 바로 유학을 가셨나요? 어떻게 프랑스 유학은 어떻게? 석사하고 갔고요. 네. 네, 다들 이제 그 당시는 미국 가던 시절이니까 미국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배울 게 뭐 있겠나, 가고 싶다면 유학을 간다면 프랑스를 가라. 네, 그래서 꼬르비제가 지금 살아있지 않더라도 가서 배우는 게 거기가 낫지 않겠나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갑자기 이제 불어 공부도 하게 되고, 아니, 미국은 안 보내주고 프랑스는 보내주겠다고 하네요. 그러셨어요? 오, 저는 이제 원래 그 부친께서도 진짜 유명하신 건축가인데 우리 학생들은 모를 텐데 박길용 건축사 사무소 다니시고, 또 우리 김홍식 선생님도 한국 건축 전통 건축 전공이라 집안에서 그냥 전통 건축 하자는 혹시 그런 건 얘기가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오빠한테는 이제 오빠가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지금 그때 우리는 이제 오형제인데 김홍식 교수가 이제 첫째고, 근데 동생들이 넷이나 있는데 널 어떻게 유학을 보내주냐, 이제 대학 교수 월급으로. 그래서 동생들 생각하면 네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당계
단기 겐조? 네, 단계 겐조도 국내파다. 네네. 그 자기네 나라에서만 해도 할 것이 많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거를 공부하라고 오빠한테 그렇게 권을 네네네. 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오빠랑 13년 차니까 한참 세월이 지났고 나는 이제 막내고 더 이상 동생이 없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 건축미술학과 그 이제 퇴임까지 한 몇 년 좀 남아야 있을 때죠. 2, 3년은 남아 있을 때고 경제적 여력이 괜찮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는 가라고 한 것 가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엄마는 엄청나게 싫어했지 유학 가는 거를. 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온 여자치고 담배 안 피는 여자 없더라. 그렇죠. 뭐 엄청 싫어했어요. 결혼 못 한다고. 네. 결혼 못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말이 많았어 저한테. 그런데 어쨌든 가기로 마음먹고 불어 공부를 했고 이제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김현철 교수가 1년 선배거든요. 이제 같이 가겠다고 나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같이 가신 건지 원래 같이 따로 갔어요. 계획한 건지 아니 따로 계획은 계획했어요. 따로 하신 거죠, 그죠? 따로 그러니까. 계획했고 처음에는 그냥 너는 갔다 와라. 그럼 내가 좀 기다릴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유 자기도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준비를 먼저 하신 셈이네요. 맞아요. 제가 그 먼저 밖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를 그래? 먼저 하신 거다. 준비는 제가 먼저 했고 네. 당연히 불어도 내가 훨씬 더 잘했죠. 그때는 네. 갔을 때는 거기는 준비 없이 그냥 따라간 거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그 파리 7대학을 가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처음에 갔을 때가 건축 8대학을 갔어요. 건축 8대학 가고. 네, 건축 8대학을 갔고, 네. 그때 한국의 그 건축 6대학에 신용 누구 교수님이 한국에 자꾸 왔었거든요. 네, 그 네. 서울대도 몇 번 왔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 그 대학이 이제 좀 알려져 있었는데, 파리를 가서 좀 수소 논문을 해보니, 그 엉리 시리안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8대학에 있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시리아니 선생이 8대학에 있었군요. 건축 8대학. 그냥 8이 아니라 네. 일반 대학 8이 아니라 건축 8. 건축 8대학. 예. 벨빌 대학이라고 하죠. 벨빌. 네, 파리 벨빌 대학이라고. 네, 파리 벨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간 게 처음이고 그때 같이 들어온 게 정진국 교수, 한양대 정진국 교수가 같이 들어왔고. 꼬르비에 우리 연구로 네, 유명하신 네, 네. 정 교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국대 김홍일 교수가 왔고, 그 다음에 이은석 교수, 정재헌 교수, 그렇게들 왔었죠. 그럼 다들 사실 그 당시가 유학 자체도 아주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지 않았고, 프랑스는 특히 적은 편이었는데 거의 다 교수가 된 거지. 첫 첫 세대로 세대죠, 가시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네. 오히려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다 그 이후에 가신 분들이니까. 네, 우리 이후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대학을 마치면 건축사 자격이 네, 부여돼서 주어지죠. 예, 디플롬을 받으면. 디플롬 예, 받으시고 하고. 그래서 돌아오실 때 우리 후배 사이에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팔을 다치셔서 오셨다고 어깨가. 왜냐면 그 김현철 교수님 뭐 모델도 만들고 제출할 과제에 밤새 도와주신다고 너무 많은 칼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아. 어떻게 그 소문이 났네. 나 지금도 어깨가 너무 아파. 금이 같다라는 뭐 소문이 있었어요. 금까지 아니고 지금도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지금도 치료받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파리는 건축 대학은 그 문화부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은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박사 과정을 하려면 일반 대학을 가야 되고 건축 대학은 이게 학자가 완전히 다르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대학을 다니면서 그 일반 대학에 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은 어렵지. 너무 숙제가 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김현철 교수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사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술학과. 그래서 동시에 했고 그 때문에 제가 모형을 2개씩 그런 일을 했지. 그래갖고 네. 프랑스 애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국 여자의 저 희생 정신에. 그래서 거기 또 청와대 나온 중국 그 유학생이 있었는데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걔가
그 일본, 중국, 한국에서 한국 여자의 희생 정신은 뭐 삼국에서 유명하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깨를 다쳤죠. 자, 그래서 하여간 귀국을, 그 다음에 이제 다 학업 마치시고는 거기서 사무소 다니시지 않은 거고 귀국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94년도 정도로. 맞아요. 94년 한데 정확히. 제가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학원 석사 졸업 때인가? 박사 1학년 때인가? 그런데, 김현철 선생님께서 일단 강사로 잠깐 먼저 하셨어요. 아니야. 처음에. 그냥 임용됐어요. 아, 임용됐나요? 응, 응. 한 첫 해. 학기 테스트였나? 아니야, 저도 아니야. 기억이 하는데. 2학기부터 그냥 임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네. 한국 가서 쓰자고 하도 쫄라서 이제 또 집사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쓰자고 해서 왔는데, 95년? 네, 저기,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현상공모가 떴잖아. 네, 네. 그래가고서 그걸 또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가고선 졸업 논문 놔두고 이제 그걸 또 같이 현상 설계를 했는데 그게 1차 통과하고 2차까지 하니까 한. 아, 그때 혹시 앙리 시리아니 선생님하고 네, 같이 참여한 그거 말을 네, 말씀하시는 앙리 거죠? 시리아니가 심사위원으로 네. 왔기 때문에, 네, 기회다. 우리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래갖고 이제 했죠. 그래갖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파리에서 그 사람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전에 보여줬을 수도 있다. 한국과 같은 정서라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도 교수인데 한번 보여주지. 그런데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그러면 국가망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고 1차 통과했죠. 그랬는데 시리아니가 내가 너희 작품을 알아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봐도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알아본 것 같다. 그래서 1차를 통과했나 보다 생각했지. 왜냐면 그때 심사 끝나고 한양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고 그때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을까, 등수엔 들었을까, 한 궁금해 하긴 했죠. 그랬는데 진짜 1차 통과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본지 제가 짐작을 하냐면,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약간 헷갈리게 하지만 김현철 교수님이 대학원에 이제 설계 스튜디오를 맡으셨거든요. 원래 그때 설계 스튜디오는 좀 대학원은 연구 중심이라 대충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셔가지고 직접 투시도 손으로 그리기 하고 너무 빡시게 이렇게 시키시더라. 근데 그 투시도를 원점 1점 그리다 보면 약간 꼬리비제 풍에 뭔가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시디아니 선생님이 또 뭔가 이렇게 작업하시거나 만드는 거랑 또 굉장히 유사해져서 아, 이게 하나의 풍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그래서 아마 알아보셨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380개인가 들어왔는데요. 프랑스에서만 30개가 들어왔을 거예요. 50개? 프랑스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 네네. 그래서 그때 뽀잔박도 들어오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많이 맞아요. 들어왔죠. 포찬박도 왔었고. 뽀잔박 입성 뭐죠 4등인가 뭐 어떤 입성까지 했어요 그때 뽀잔박은. 포찬박 2등 우리가 3등. 예. 그러면 그때 김현철 선생님은 이제 그 학교로 가시고 그 김용익 선생님 바로 금성으로 오신 건가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학교로 가고 이제 그걸 한 거죠. 이제 금성이 이 회사가 돈을 대고 현상 공모를 이제 중앙박물관을 했는데 1, 2차 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네네. 많이. 그리고 이 회사가 그때 좀 어려웠고 작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들여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현상 설계를 제가 이 회사의 현상 설계를 그 이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상 설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역사로는 이게 1963년인가 금성 종합 설계란 명칭으로 처음 개설이 된 걸로 돼 있던데. 역사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록한 거는 57년. 57년이고. 네, 57년. 상호는 몇 번 바뀌었어요. 바뀌시고. 네. 처음에는 이제 김한석 건축 연구소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왔을 때 박균령 건축 사무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 사무실 이름을 짓는 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한석 건축 연구소라고 시작했다가 그때는 당시에는 교수였으니까 연구소였다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금성건축공사라는 이름으로 네,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된 거죠. 혹시 금성이라는 명칭 어떤 연유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 사람이 예,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우리가 김씨기 때문에 금성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바깥에 김성의 노출해야 될지 금성.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회주의자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는 샛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대요. 네네. 그래서 샛별의 한국 이름으로 금성이라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아, 중의적으로. 네, 중의적으로.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거의 90년대 중반에 이제 합류해서 네. 본격적으로 네,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금성에 그 활동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딴 설계사무소 인터뷰할 때 편한 게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보다가 굉장히 또 놀라운 기록으로, 아니 한국 건축문화대상을 3개나 동영상을 받은 게 3개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무소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남산국악단 고산윤선도 유물 전시가 나고, 그다음에 하나가 전남도청이었죠. 광주 시청사. 시청사인가요? 네, 광주 시청사로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 현대건축 이런 공공청사도 당연히 광주광역시청, 전남도청 이런 데도 있고, 또 박물관도 많이 하셨잖아요. 목포 자연사박물관, 한성백제, 또 우리 기념관 같은 전시 관련도 김대중 우리 유명한 그 대통령의 평화센터, 그다음에 고산 윤돈도 전시장, 또 우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연히 이따 여쭤보려는데, 한옥 분야에 이렇게 한국 건축의 현대화, 남산국악당, 뭐 이하학당, 또 이런 각종 LH의 그 한옥 공모전. 네, 공모전에 대상을 받으시고, 그 외에도 보니까 또 은근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홍성, 인천, 제천의 장애인 체육관이라든지 어린이 비전센터 이런 또 우리 교육복지시설, 그 다음에 마곡중학교 우리 김정일 생하고 얼마 전에 교육시설 있고, 또 최근에는 남양주 황숙지구 저 어버닝 타입하기 도시건축까지 진출을 해서, 이거는 중급 설계 사무소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기에 너무 많은 베리에이션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크게 보면 좀 현대적인 건축도 있지만 한국 건축 쪽에 거의 금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옥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작업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편하게 이런저런. 그러니까는 일단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상 설계가 공정해지기 전에 지금은 많이 공정해졌지만 전에는 무슨 다 이게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다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영업팀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러던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뭐 로비도 못해, 뭐 골프도 못 쳐,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도 않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설계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시랑 건축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가 한동안 나왔어요. 전시관, 박물관, 뭐 이런 것들이 전시업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양주 어린이 비전센터도 전시업체랑 같이 들어가는 거고, 뭐 시화호, 조력발전소 홍보관 이런 것도 다 전시업체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업체들이 찾아와요. 자기네들이 이걸 잘 알아서 뭐 할 테니까 니네 작품만 잘해달라. 이런 게 한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했죠. 그동안, 그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박물관 쪽으로 잘한다는 이제 그런 또 좀 정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한옥은, 한옥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사무소 내에 문화재팀이 있었는데, 제가 문화재팀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재팀이 있는데, 사실 회사로서는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 팀이죠. 경제적으로. 아, 그런가요? 네, 설계비가 진짜 짜니까, 문화재청 설계비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조사해야 돼요. 거의 공부는 엄청 해야 되는 분야가 문화재 분야예요.
고증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석박사 팀인데 돈은 안 돼서 내가 한때는 그 팀을 없앨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니까. 그런데 네. 금성이 그 팀을 없애면 되겠냐, 뭐 막 하도 옆에서도 야단을 쳐서 이제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지.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수로 왕릉 건너편에 한옥 문화체험관을 짓는데 갑자기 뭐 저기 손님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는데 이제 재워야 되는 상황. 빨리빨리 져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됐어요. 문화재팀 다 바꾸고 김해 한옥 그러니까. 체험관 하는 그 프로젝트. 그걸 처음 내가 하게 됐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건식으로 해야 되고 맞춤으로 해야 되고 프리팹으로 하고 그러니까 현대적 공법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바꿔갖고 한꺼번에 많이 져야 되니까 이제 여러 팀을 불러서 그 건식으로 이제 조립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옥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현대적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 거고 그러면서 그 한옥 공모전이 LH에서 나왔을 때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것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한옥 붐이 타면서 제가 이제 그 하자 없고 현대적이고 새로운 한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된 거지 자체적으로. 그러다가 또 국가에서 한옥 R&D라는 걸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과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팀이 그걸 안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옥 분야에서는 현대화에 앞장서는 업체가 된 거죠 갑자기. 사실 우리가 한옥 분야 동네에서 지어질 경우에 보통 목소님이 그냥 지으시는 경우 많고 또 그 외에 뭐 최근에는 우리 국가건축이나 이런 데서 좀 설계는 하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 개념으로 제대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한옥에 국가가 좀 에너지도 집중되고 해서 아우리 같은 기관에 지금 한옥센터도 지금 사실은 설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변화의 큰 가독이 같은데요. 근데 혹시 한옥하면 아무래도 우리 천뿌리에 그 전통건축 우리 김홍식 선생님 같은 분 특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상적으로나 좀 그 주장에 관해서는 오빠 영향이 좀 있었던가요? 제가 늘상 김홍식 교수의 가장 최고의 제자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유신 시절이잖아요. 유신 체제잖아. 그래서 데모만 했다면은 이제 우리 그 휴교령이 떨어져서 학교 다닌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휴교령 떨어지면 오빠가 가자 그러면은 이제 오빠랑 포니차 타고 지방에 저기 실측을 하러 다녔어요. 쫓아서. 그래서 전국에 한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실측하는 걸 다녀봤고 그때 전국 그 한옥 그 조사를 했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한옥을 문화재 등급을 매기던 시절이에요. 문화재청에서. 그 용역을 김홍식 교수가 받았고 그거를 이제 나는 학교 안 가는 기간이면 휴교령이 떨어진 기간이면 그걸 쫓아다녀서 한옥을 워낙에 많이 봤는데 그게 무슨 건축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한 거지. 근데 문화재청에서는 제가 워낙 많이 다니니까 졸업하면 어디 가요? 문화재청에 취직하세요.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한옥이 나한테 무엇을 준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것이 공부해야 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구경 다닌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몸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갖고 처음 김해 한옥 체험관을 설계할 때는 사실 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상 문화재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채, 안채, 뭐 바깥채 이런 식의 개념으로 푼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죠. 생각이. 단순히 그런 한옥의 주택의 개념의 한옥에서 이제
떠나서 뭐 공공 한옥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양지에서는 한옥이 어때야 되는가라든가 아니면은 땅하고의 관계라든가 훨씬 땅을 읽는 눈이 높아지고 훈련이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이 땅의 건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 형태적인 게 아니라 한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빈 공간과 그 채워져 있는 공간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옥을 모르던 시절에 설계했던 광주시청이나 전남도청이나 그런 목포 자연사박물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작은 공간에 공간의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시퀀스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생각을 하죠. 만들려고. 그 한옥 공모전 저도 아직도 인상적인 게 보면 아파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당 같은 우리 전주 안으로 확 끌어들여서 보통 앞에 테라스 그저 1m 남짓 하기 마련인데 마당도 들여놓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공간의 이용이나 기능적 면으로 봐도 현재 아파트와 당연히 손색이 없고 근데 이후에 혹시 LH가 혹시 그 도입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LH에서 한 한옥마을 공모전에 그거는 이제 그걸로 끝났고요. 2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고 그 다음에 LH 한옥 아파트 또 저기 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들기를 또 해서 그걸 또 했었는데 당선이 돼서 했었는데 그때 그 평면 보신 거죠? 그때 한옥화된 거. 근데 그거 아마 일부들 좀 많이들 썼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는 못했고 예를 들면 그 김승배 사장이 하는 그 피데스 개발 거기서 그 사랑채 문간채를 사랑채화하는 개념을 목포 무슨 아파트에 도입해갖고 어려운 시기에 전체 다 팔았던 일부 개념들은 많이 들어갔죠. 제가 또 작업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아무래도 그 한성백제박물관이 저도 그때 자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건축과 전시가 따로 발주되던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건축도시 통합발주 그런 건축계에서 그렇게 박물관이 지어지고 나서 망가지는 거를 모순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바꾸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마 서울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전체가 다 언제든지 건축과 건축 설계와 전시업체가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건축 설계는 설계만 하고 전시는 시공까지 하는 걸로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건 전시업체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되는 걸로. 그럼 걔네들은 우리 건축 현상을 통해서 자기네는 시공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그게 자기네한테는 가장 쉬웠던 건데 아마 한성백제박물관은 서울시였기 때문에 그걸 분리했을 것 같아요. 서울시였기 때문에. 시니까 그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이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야 지자체는 다 같이 가는데 예를 들면 문화부에서 나오는 박물관이다. 그러면 따로 해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유일하게 한성백제박물관은 그 문화부 사례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우리 건축 공모만 했던 거지. 네. 아니, 왜냐면 은근히 금성의 작업들 보면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한번 책으로 그때 막 프랑스 갔다 오셔서 공간 박물관인가? 건축 공간 박물관이라는 책을 썼지. 그거는 진짜 뭐라고 가상 페이퍼 아키텍처로 막 해서 그래서 공간에 관한 관심, 박물관에 관한 관심이 또 국립중앙박물관도 첫 들어오셔서 하셨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전통건축책이 거의 없어서 민족건축록책도 사실은 웬만한 역사 이론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당연히 전통의 재창수나 어떤 지역성, 지역재료 이런 건 기억나는데 저는 김홍식 교수님이 그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을 진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빠른 어떻게 보면 생각이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 아니고 사용자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는.
그게 금성 건축에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하신 있네. 말씀에도 아, 그 말이 그래요?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중심. 오히려 아버님 먼저 네. 하신 말씀. 네, 사용자 중심의 건축이라는 말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값싼 보편적인 건축이 우리나라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자료가 연결됐던 게 저도 이제 워낙 관심이 많았고 했던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마곡중학교 설계하실 네, 때 맞아요. 원래 완전 중앙에 그냥 도서관을 그냥 바로 입구에 넣고 그 바로 동선을 삼각형으로 순환형으로 짜서 완전히 기존 학교하고 다른 다르게, 예. 설계를 하셨잖아요. 교육시설에 관해서 그런 쪽 장애인 체육관도 없고 어린이 비전 센서 이런 쪽에 또 혹시 에피소드나 또 그런 교육 공간들 설계에 관해서 교육 공간 설계는 교육 공간 학교는 정말 설계 많이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상 설계 내면 떨어졌죠. 항상 프로토타입을 읽어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 거는 이게 딱 보니까 마을 결합형이라고 나왔더라고. 그러면 이건 새로운 이제 시도잖아. 마을 네, 결합형. 마을 결합형. 지역 마을 주민하고, 결합형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까지 해왔던 학교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해왔던 학교를 그대로 가면 항상 학교 설계해왔던 팀이 그대로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학교 설계를 주로 하는 그룹이. 그 팀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이제 마을 결합형 학교야?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 결합형 학교라는 게 뭘까?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일본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일본의 나뭇잎 학교 책 나온 거. 그걸 아주 깊이 공부를 하고 문제점이 뭐고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서 그걸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제목을 제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제일 큰 역할로 제주도 전체 이제 총괄 건축가 지금 하시고 또 그 외에 기타 공공건축가 활동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 외에 또 우리 건축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활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제도 총괄 건축가 맡으신 과정하고 또 활동 한 번만 학생들 이야기 쉽게. 총괄 건축가 그 자체보다도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이 건축을 하는 가장 그 보람, 학생들이 건축을 잘 건축가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고생스럽다. 또 맨날 야근한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기피하잖아요. 뭐 3D 업종이다. 근데 많이 버는 건 없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보람이 큰 직업이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한번 사는데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먹고 살면 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지구에 와서 한 시간을 점유해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보람일 것 같아요. 근데 보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인간이 본연의 그 자세가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거든.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는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이제 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렇게 힘든 직업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늘상 하죠. 젊었을 땐 특히 이제는 뭐 그런 고민 안 하지만 젊었을 때 특히 그 고민을 하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이게 확실히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역할을 할 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 때 말고 근데 이 건축이라는 직업이 의사 이상으로 사회적 역할이 큰 거예요. 옛날에는 의사들만 봉사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땐. 그랬더니 건축이야말로 봉사할 때가 많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정말 보람이 큰 직업이다. 그거 하나 인생을 한 번 살고 건축가로서 살고 떠날 때 나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건축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괄 건축가는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에서 제주도 건축가들이 모여서 누구를 초빙하면 좋을까라고 의논을 해서 결국 이제 제 얘기가 나왔고 저를 이제 도청에 청을 했대요. 그리고 나한테도 청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저더러 또 다른 곳 총괄 건축가 추천이 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땐 거절했었고, 거기까지 가기 어렵겠다. 뭐 그런 역할 하기 내가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주도 그러니까, 거기 어쩐지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가겠다고 했죠. 괜찮은 거죠.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 사람들이 나는 한국에 돌아갈 거야. 그러면 거기 애들이 왜 그렇게 너는 한국에 가려고 하냐. 여기 좋잖아. 여기 그냥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야 돼.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가야 돼. 이게 굉장히 깊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 건축가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이 다 그때는 제주에 건축가가 없어서 다 서울로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야. 근데 다 이렇게 그래도 명문고 나오고 중앙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고성천 씨라고. 고성천. 너무 동문이십니다. 너무나 괜찮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들도 다 제주도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공공건축가 이제 뽑고 그 중에서 한 4명을 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현상을 안 하는 걸 선언하고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현상을 하게 되면 공공건축가가 현상을 참여하면 참여해도 되지만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하지만 나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현상설계 심사위원을 나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4사람을 정하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흔쾌히 현상설계 안 하고 저랑 같이 이제 이 제주도를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총괄 건축가, 그러니까 그 제주도 건축가가 32명인데, 34명인데, 공공건축가가 34명인데, 공공건축가들 중에서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분들 24명이 그 제주를 넷으로 나눠서 한 지역을 부과장이 4명이 맡고 전부 자기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갖고 지역 담당자야. 그래서 자기 지역 알기,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읽어내기, 그 다음에 유휴공간 찾아내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발표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 초에 작년에 그 작업을 했고 올 초에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가 그냥 가장 큰 이제 그 반향을 일으켰던 거고 전시회를 할 때 그 참여했던 모든 건축가들 인터뷰를 전부 따갖고 그걸 보여주고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방송 프로를 만들고 그래서 건축이 이제 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사람이 좀 알게 되고 쟤네들이 하는 일이 그냥 돈 받고 용역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특히나 도의원들이 많이 알게 되고 도의원들 태도가 변하고 그런 과정이죠. 이제 갈 길은 굉장히 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건축 방송국에서 우리 공공건축가들 활동을 찍으면서 영주가 하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영주 가서 도시가 바뀐 줄 알았대. 영주는 10년씩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바뀐 줄 알았대. 그랬더니 제주도랑 똑같으래.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도시가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렇죠. 도시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요. PD님 그랬는데 원래 작년에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총괄 건축가 이제 평가하면서 그 최우수 사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 어떤 경우로 사실 제주도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 총괄건축가분들이 2년이란 좀 한정된 하얀 임기 속에 가서 뭔가 직접 물리적인 프로젝트를 막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들 보통 가지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굉장히 스타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한 그 도시, 제주시나 서귀포시 스타디도 많이 하고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거든요. 건축은 이제 네. 좋은 게, 제가 사회적 역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건축은 혼자가 하는 직업이 아니거든. 같이 가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이 사회의 건축적 수준이 높아지질 않아요.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함께 가거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표로 삼은 게 제주도의 건축가들의 생각의 수준을 확장하고 수준을 높인다. 그래서 같이 한다. 그래갖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제주도를, 그러니까 그분들도 맨날 제주도에 살지만 제주도의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자각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가는 게 좋냐, 우리가 이걸 모른 척 해도 되느냐, 이제 원도심 망가지는 거, 어떻게 하면 얘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다 보니 서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제주도를 이게 도시재생지역이, 제주시 같으면 도시재생지역이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걔가 다 따로 놀잖아. 그래서 올해 과제는 이걸 어떻게 엮어줄까. 그래서 길 하나를 이제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엮어서 전부를 네트워킹화 할까를 숙제를 줘갖고 지금 다들 공부하느라고 난리야.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뭐 밴드 이런데 막 올려요. 여기 무슨 시장 답사 왔는데 뭐 여기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게 결국은 먼저다. 물론 뭘 하나 공간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화끈하게 몇 개 확 고쳐주고 막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 확보도 안 돼 있고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연대라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고, 건축을 하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동지들이 많아져. 이거 동지잖아. 이 정영원 교수.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제가 우리 인터뷰하는 동안 소개 못 해주시거나 굉장히 나 인생에 아주 이거 인상 깊은 어떤 작업 좀 뭐가 있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원래 아까 CAU 건축학도에게 한마디 이걸 다 해주셨어요, 위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된 거는, 사실은 건축계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김용희 쌤 보고 좀 여성 건축가의 데모.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연배가 60대 이렇게 좀 올라서시고. 근데 요즘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건축하는. 그래서 좀 한정해서 여학도 건축학생들에게 혹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하면서 많이 헤매요. 어떤 방향으로 건축을 나는 잡고 가야 될지 많이 헤매요. 근데 정말 멋진 건축을 하고 싶죠, 한편. 그리고 정말 나도 멋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한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보편적인 건축의 질이 높아지는 방법은 또 뭐일까도 또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멋진 그 엘리트 건축을 하는 거하고 또 보편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거하고 이런 게 조금씩 길이 달라요. 그리고 또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사회적 역할을 더 중요하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어쩌면 버려진 그 공간을 좀 생기를 넣어주는 일을, 그런 공간 기획을 할 줄 아는 그런 거하고 전부 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아마도 학생들 그 고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물론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지만, 굳이 일부러 우리 직원들 중에 제가 여학생들 맞이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여학생들은 한 3년에서 5년 일하고 나면 그만둬요. 길을 찾아야겠다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이건지 찾아야겠다. 근데 나는 그만두지 않고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만두지 않고 나한테 길이 열리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길이 열려요. 그 방향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고 또 경력 단절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고 있으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특기가 생기고, 저는 제가 한옥을 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굴러간 거지. 그러니까 뭐 조금 뭐라 그럴까, 소극적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까? 예. 길이 그렇게 열리는 대로 가면 된다.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건축이 너무 보답을 안 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 우리가 열심히 해도 보답이 별로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 보답이 나이 들어서야 알 것 같아. 이게 바로 보답이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확 답이 오는 그런 직업은 없다. 건축이 그래도 괜찮다. 여성이 하기엔 정말 괜찮은 직업이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이 분야에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학생들한테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건축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많고 꼭 엘리트 건축가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은 도처에 있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건축가들이 맨날 얘기할 때 작품 하는데 작품 얘기 안 해도 된다. 네. 예. 사실 저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이나 경제 제도 흐름을 보면 앞으로 우리 양질의 학생들이 더 할 분야가 건축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당부에 좀 이렇게 칭을 가지고 좀 지근히 나가기를 바라시는 당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없으시죠? 진짜 꾸준히 꾸준한 게 그게 정답이지. 네. 뭐 어떻게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어떤 정말 쟤는 정말 잘하고 재질이 있어 재능이 있어서 쟤는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난 너무 이쪽 재능이 없고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나아지더라라는 얘기. 네. 사실 그게 그 진짜 길이죠. 왜냐면 갑자기 푹 나아지는 길은 좀 약간 사기성 있는 맞아. 길 아닌가요? 엄청 재주가 좋아갖고 쟤는 막 맨날 A뿔 맞고. 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김용미 대표님 모시고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걸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